제90화 마초의 역습. 제1장 한편 서량에 있는 마초는 밤에 꿈을 꾸었다. 자신은 눈밭에 쓰러져 있는데 호랑이 여러 마리가 달려들어 무는 바람에 깜짝 놀라 깬 꿈이었다. 심상찮은 생각이 들어 부하 장수들을 불러 모아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자 군막 아래쪽에서 듣고 있던 부하 한 사람이 나서 말했다. 그건 상서롭지 못한 꿈입니다. 여러 사람이 보니 바로 마초의 신복 부하인 교의 방덕으로 자는 영명이었다. 마초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물었다. 그대의 꿈 해몽은 어떤 것이냐? 예, 눈밭에서 호랑이를 만난 것은 아주 좋지 못한 꿈입니다. 허도에 가신 노장군께 무슨 변고가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방덕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뛰어들어오더니 땅바닥에 엎드려 통곡했다. 숙부님과 아우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마초가 보니 다름 아닌 사촌동생 마대였다. 깜짝 놀란 마초가 급히 물었다. 죽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숙부님이 씨랑 황기와 짜고 조조를 죽이려 하시다가 불행히도 계획이 누설되는 바람에 저작거리에서 모두 참수를 당하셨습니다. 두어도 목숨을 잃고 오직 저만 장사꾼으로 변장하여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마초는 통곡하다가 바닥에 쓰러졌다. 여러 장수들이 일으켜 세우자 마초는 이를 갈며 조조를 원망했다. 그때 갑자기 형주에서 유황숙의 사신이 서찰을 가지고 왔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마초가 읽어보니 서찰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엎드려 생각건대 한나라 황실이 불행하여 역적 조조가 권력을 전횡하며 임금을 속이고 업신여기니 백성들의 삶이 날로 피폐해지고 있소이다. 유비는 지난날 공의 선친과 함께 임금의 밀조를 받아 이 역적을 베어버리기로 맹세한 바 있소. 이제 선친께서 조조에게 해를 당하셨으니 조조야말로 장군과는 하늘과 땅을 함께할 수 없고 세월을 함께할 수 없는 철천지원수요. 만일 서량의 군사를 이끌고 조조의 오른쪽을 친다면 나는 마땅히 형주 양량의 군사를 일으켜 조조의 앞을 막겠소. 이렇게 하면 역적 조조를 가히 사로잡고 간사한 무리를 없애 원수와 치욕을 되갚고 한나라 황실도 일으켜 세울 수 있소이다. 할 말은 많으나 이만 줄이니 곧 회답 주시기를 기다리겠소. 서찰을 읽어본 마초는 주저할 이유가 없었다. 눈물을 뿌리면서 즉시 답장을 쓰고 이를 사자에게 주어 돌려보냈다. 뒤이어 서량의 군사를 일으키려는데 갑자기 병주 자사 한수가 사람을 보내 만나기를 청했다. 이에 한수의 부중으로 찾아갔더니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주의 서찰을 꺼내 마초에게 보여주었다. 만일 마초를 사로잡아 허도로 오면 그대를 즉시 서량후에 봉하겠다. 라는 내용이었다. 마초는 땅에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청컨대 숙부님은 우리 형제를 포박하여 허도로 압송하십시오. 그래야 숙부님이 무기를 드는 수고로움을 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한수가 마초를 붙잡아 일으키며 말했다. 나는 내 아버지와 의형제를 맺은 사이인데 어찌 너를 해치겠느냐? 내가 군사를 일으킨다면 나도 마땅히 도우리라. 숙부님 고맙습니다. 마초는 사례에 큰 절을 올렸다. 한수는 곧 조조의 사자를 끌어내 목을 벤 다음 휘하의 팔부군마를 점검하여 출정할 채비를 차렸다. 팔부군마를 지휘하는 장수는 마완, 성애, 양추, 양응, 이감, 장행, 정은, 후선 등으로 이 8장수는 한수를 따라 마초 휘하의 방덕 및 마대의 군사와 합세했다. 이리하여 한수와 마초는 총 20만 대군을 일으켜 장안으로 진군하게 되었다. 서량군이 성난 파도처럼 밀려오자 장안군수 종효는 조조에게 급보를 띄우는 한편 적을 막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들판에 나가 포진했다. 이윽고 선봉장 마대가 이끄는 서량군 1만 5천이 산과 들을 덮으며 기세 좋게 몰려왔다. 종효는 말을 타고 나가 마대와 단판을 찌으려 했지만 마대가 말없이 보검을 빼들고 달려드는 바람에 칼싸움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적수가 되지 못하는 종효는 일합을 겨루기도 전에 말을 돌려 달아났다. 이를 본 그의 군사들 역시 덩달아 성 안으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이에 마대가 칼을 들고 추격하니 그의 군사들도 일제히 진격했다. 뒤이어 도착한 마초와 한수의 대군은 장안성을 겹겹이 에워쌌다. 성 안으로 들어간 종효는 성문을 걸어 잠그고 조조의 구원군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장안성은 서안의 도성이었기 때문에 성곽이 견고하고 해자의 물이 깊고 험해 공략하기가 쉽지 않은 성이었다. 서량군은 열흘 동안이나 잇따라 포위 공격했지만 장안성을 함락시킬 수가 없었다. 이에 방덕이 계책을 하나 내놓았다. 장안은 땅이 굳어 우물을 파기 어려운 데다 물이 짜서 마시기도 어렵습니다.
게다가 때가 마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열흘이나 에워싸고 있었으니 군사와 백성들은 모두 굶주리고 있을 것입니다. 군사를 잠시 거둔 다음 이러저러하게 해보시죠. 그러면 손쉽게 장안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초의 귀에 대고 무어라 속삭였다. 계책을 들은 마초는 무릎을 쳤다. 오, 정말 묘책이로군. 그는 각 부대에 영자 깃발을 돌려 군사들을 퇴각시키고 자신은 뒤에 남아 적군의 추격에 대비했다. 다음 날 종효가 성 위에 올라가 보니 서량군은 모두 물러가고 없었다. 혹계략이 아닌가 싶어 사람을 내보내 동정을 살피게 했다. 그러나 적군은 실제로 멀리 사라지고 없었다. 그제서야 마음을 놓은 종효는 군사와 백성들에게 밖으로 나가 나무도 하고 물도 기르라며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사람들을 자유로이 드나들게 했다. 그로부터 닷새 뒤 마초의 군사가 다시 몰려온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선양군이 쳐들어옵니다. 이 소식에 군사와 백성들은 앞다투어 성 안으로 들어갔다. 혼잡한 그들 틈에 섞여 성 안으로 잠입한 자가 하나 있었다. 그것을 모르는 종효는 성문을 다시 닫아 걸고 성을 굳게 지켰다. 이때 서문을 지키고 있던 것은 종효의 아우 종진이었다. 그는 삼경이 가까워 올 무렵 성문 안에서 한 줄기 불길이 치솟자 그 불을 끄기 위해 급히 달려갔다. 그러자 칼을 들고 말을 탄 사람 하나가 성벽을 돌아 나오며 큰 소리로 호통쳤다. 이놈 어딜 가느냐? 방덕이 예 있느니라. 그는 성을 나갔던 백성들 틈에 끼어 성 안으로 잠입했던 마초의 장수 방덕이었다. 당황한 종진은 손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방덕이 내리친 칼에 맞아 말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았다. 그 기세를 몰아 방덕은 종진을 따라왔던 장교들을 쫓아버리고 빗장을 부순 다음 성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그러자 밖에서 기다리던 마초와 한 수의 군사들이 성 안으로 몰려들어갔다. 잠자리에 들었다가 급변을 당한 종효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성을 버리고 마초가 일부러 군사를 배치하지 않은 동문으로 달아났다. 이렇게 하여 손쉽게 성을 점령한 마초와 한수는 계책을 내놓았던 방책을 취한 뒤 3군의 상을 내려 군사들을 위로했다. 장안성을 빠져나온 종효는 그곳에서 멀지 않은 동관으로 달아나 그곳을 지키면서 조조에게 급보를 띄웠다. 서량군의 급습으로 장안성을 잃었습니다. 지금 동반도 위험하오니 속히 구원군을 보내주십시오. 크게 놀란 조조는 일단 동호를 치는 일을 뒷전으로 미루고 조홍과 서왕을 불러들여 명했다. 너희들은 우선 군사 1만을 이끌고 동관으로 가서 종묘 대신 그곳을 사수하라. 만일 열흘 안에 동관을 잃는다면 모두 목을 베겠다. 그러나 열흘이 지나면 너희 두 사람의 책임이 아니다. 내가 대군을 거느리고 그곳에 도착할 터인즉 명을 받은 두 사람은 그날 밤 길을 떠났다. 조홍의 뒷모습을 보고 있던 주인이 조조에게 말했다. 성미가 급한 홍이 일을 그르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나도 걱정이다. 그러니 너와 내가 군량과 말먹이 풀을 보내주고 빨리 뒤따라가 지원해주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조조의 표정도 밝지만은 않았다. 제2장 한편 동관에 도착한 조홍과 서왕은 종효 대신 관문을 굳게 지키면서 일절 싸우러 나가지 않았다. 이렇게 되자 애가 타는 것은 마초 쪽이었다.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관문 밑까지 다가가 조조 집안 3대를 싸잡아 욕설을 퍼부었다. 조조의 할아버지 조등은 환관이고 조조의 아버지 조승은 환관의 양자로 들어간 사람이며 조조는 권력을 전행하는 간웅이라는 점을 재료로 한 욕설이었다. 조조의 사촌동생 조홍은 크게 노해 동관 밑으로 뛰어내려가 싸우려고 했다. 그러자 서왕이 급히 말렸다. 안 돼요. 저건 마초가 장군을 격분시켜 나가 싸우게 하려는 수작이요. 그러니 나가 싸우는 것은 절대로 안 돼요. 승상께서 대군을 이끌고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립시다. 반드시 중심되는 작전이 있으실게요. 이에 조홍도 참았다. 그러나 마초 군사의 욕설은 이날만 퍼부어진 것이 아니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돌아가며 몰려와 욕설을 퍼붓는 통에 조홍은 참지를 못했고 그때마다 서왕은 말리느라 가진애를 써야 했다. 아흐레째 되는 날이다. 동관에서 내려다보니 서량의 군사는 말들을 모두 동관 앞 풀밭에 풀어놓은 채 앉아있는데 해반은 지친 듯 방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다. 옳거니 조홍은 즉시 말을 준비시키고 3천 군사를 뽑아 동관 아래로 급히 쳐내려갔다. 갑자기 당한 서량의 군사들은 말과 창을 버리고 달아났다. 조홍은 쉬지 않고 그들을 쫓았다. 이때 동관 안에서 군량과 말먹이 풀을 점검하고 있다가
조홍이 싸우려고 동관 밑으로 내려갔다는 보고를 받은 서왕은 크게 놀랐다. 급히 군사를 이끌고 나가 뒤를 쫓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조장군, 어서 빨리 말을 돌리시오. 그러나 조홍이 말을 돌리기도 전에 뒤쪽에서 갑자기 함성이 일며 마대가 군사를 이끌고 돌진해 왔다. 조홍과 서왕은 급히 말을 돌려 돌아오려고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북소리와 함께 산 뒤편에서 군사들이 두 갈래로 쏟아져 나왔다. 왼쪽은 마초의 군사여 오른쪽은 방덕의 군사였다. 한바탕 혼전이 벌어졌다. 조홍은 군사의 태반을 꺾인 채 포위망을 간신히 뚫고 동관으로 달아났다. 그러나 서량의 군사가 계속 쫓아오자 동관마저 버리고 달아났다. 방덕은 동관을 지나 조홍을 계속 쫓았으나 조인의 군사가 나타나 조홍을 구해가는 모습을 보고 추격을 멈추었다. 군사를 돌리니 동관을 점령한 마초가 그를 맞아들였다. 조인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건진 조홍은 조조 앞으로 불려갔다. 조조가 언성을 높여 꾸짖었다. 내게 열흘의 기한을 주었거늘 그래 그것 하나 지키지 못하고 아흘에 만에 동관을 잃었단 말이냐. 서량의 군사들이 날마다 우리 집안을 욕하더니 제풀에 지친 듯 군기가 풀어지길래 그 틈을 타 공격하였으나 그만 적의 관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조홍의 변명에 조조는 쓴웃음을 지으며 서왕에게 고개를 돌렸다. 조홍은 나이가 어리고 성정이 급하고 사나워 어쩌지 못하였다 하여도 서왕 그대는 사리에 밝았어야 하지 않느냐. 예, 하오나 여러 번 말려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날 저는 동관에서 군량과 말먹이풀을 점검하고 있다가 작은 장군께서 관을 내려갔다는 보고를 듣고 서둘러 쫓아갔으나 이미 적이 간기에 빠진 뒤였습니다. 서왕의 말을 들은 조조는 더욱 화가 치미는지 조홍을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여봐라. 저놈을 당장 끌어내 목을 쳐라. 그러자 여러 관원들이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입을 모아 빌었다. 승상, 조장군이 비록 명을 어겼으나 아직 나이가 어리니 차명말은 면하게 해주십시오. 이에 조조도 못 이기는 척 한 발 물러섰다. 다시는 그따위 경솔한 짓을 하지 마라. 조홍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벌을 받겠다고 아랜 뒤에 물러났다. 이 같은 분위기를 일신하려는 듯 조조는 동관을 되찾기 위해 군사를 전진시켰다. 그러자 곁에 있던 조인이 제동을 걸었다. 먼저 군영을 세운 뒤에 동관을 공격하셔도 늦지 아니할 것입니다. 응 그렇구나. 그건 내 말이 옳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옳은 말이면 듣는 조조였다. 큰 장점이다. 그는 통나무를 베어 목책을 치고 세 곳에 나누어 군영을 세웠다. 그 뒤 왼쪽 군영에는 조인이, 오른쪽 군영에는 하후연이, 가운데 군영에는 조조 자신이 들었다. 다음 날 조조는 세 군영의 장수와 군사들을 이끌고 동관 앞으로 진군하다가 서량군과 정면으로 마주치게 되었다. 이에 양군은 서로 마주 바라보며 포진했다. 조조는 말을 타고 영문깃발 밑으로 나가 앞쪽에 포진한 서량 병사들을 살펴보았다. 하나같이 억세고 건장했으며 모두 다 영웅 같아 보였다. 다시 마초에게로 눈길을 돌리니 그의 얼굴은 분을 바른 듯이고 입술은 주사를 칠한 듯 붉었다. 허리는 가늘고 어깨는 떡 벌어졌으며 목소리는 웅장하고 힘은 더없이 강해 보였다. 부친 상을 당했기 때문에 흰 전포에 은빛 갑옷을 입은 마초는 왼쪽에 방덕, 오른쪽에 마대의 호위를 받으며 긴 창을 손에 든 채 마리에 앉아 있는데 그 모습이 과연 볼만했다. 참으로 잘생겼구나. 그렇게 생각한 조조는 말을 몰아 앞으로 나아가면서 마초에게 물었다. 너는 한나라 명장 마원의 자손이거늘 무슨 까닭에 배반하였느냐. 그러자 마초가 이를 갈며 꾸짖었다. 역적 조조야. 너는 임금을 속이고 업신여긴 죄만 하여도 죽어 마땅하다. 거기다 내 아버지와 아우들까지 죽였으니 나와는 불구대천의 원수다. 내 마땅히 너를 사로잡아 생고기를 씹고 말리라. 말을 마치자 창을 꼬나들고 달려들었다. 조조 뒤에 있던 우금이 달려나가 맞았다. 두 마리의 말이 서로 엇갈리며 싸웠다. 그러나 우금은 팔구합을 넘기지 못하고 패에 달아났다. 이에 장압이 달려나가 20여 합을 맞붙었으나 역시 패에 달아났다. 이를 본 이통이 다시 달려나갔으나 몇 합 어우러지기도 전에 마초의 단창에 찔려 말밑으로 떨어졌다. 잇따라 패하는 장수들을 보자 조조군은 크게 위축되었다. 이 기세를 놓치지 않고 마초는 뒤쪽을 향해 창을 흔들었다. 그러자 신호를 받은 서량군이 일제히 달려들어 닥치는 대로 죽이니 조조군은 크게 패했다. 사납게 몰아치는 서량군의 용맹 앞에 내로라 하는 조조의 장수들도 당해내지 못했다. 마초는 방덕 마대와 함께 100여 기를 이끌고 중군으로 뛰어들어
조조를 잡으려 했다. 갈팡질팡하는 군사들 틈에 섞여 달아나던 조조의 귀에 서량의 군사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붉은 점포를 입은 놈이 조조다! 붉은 점포를 잡아라! 이에 놀란 조조는 마리에서 얼른 붉은 전포를 벗어 집어던졌다. 그러자 서량병사들이 다시 외쳤다. 수영 긴 놈이 조조다! 긴 수영을 잡아라! 다시 놀란 조조는 차고 있던 칼을 뽑아 얼른 수염을 잘라버렸다. 그런데 공교롭게 이 모습을 목격한 서량병사가 있었다. 그는 조조가 수염 자른 일을 마초에게 알렸다. 이에 마초는 사람을 시켜 외치도록 했다. 수염 짧은 자를 잡아라! 그놈이 조조다! 이 소리를 듣자 조조는 곧 깃발을 찢어 목을 감싼 채 달아났다. 이렇게 허둥지둥 달아나던 조조의 모습을 두고 뒷사람은 다음과 같이 읊었다. 동관에서 패하여 허겁지겁 달아날 때 조조는 부랴부랴 점포 벗어 던지고 수염을 자를 만큼 간담이 선을 했지. 마초의 명성일랑 하늘을 뒤덮었고. 조조가 한참 달아나고 있을 때 누군가 말을 타고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바로 마초였다. 조조는 쏘스라치게 놀랐다. 좌우의 장수들은 마초가 추격해 오는 것을 보자 조조를 버리고 제각기 저 살 길을 찾아 도망쳐버렸다. 혼자 된 것을 본 마초가 벼락 같은 소리를 질렀다. 조조는게 섞어라. 어찌나 놀랐던지 조조는 들고 있던 말채찍을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점점 따라붙은 마초가 뒤에서 창으로 찌르려 했다. 조조가 이를 피해 나무 주변을 뱅글뱅글 맴돌았다. 그러자 마초가 창을 던졌는데 빗나가 나무에 박혔다. 그 창을 다시 뽑아들었을 때 조조는 이미 멀리 달아나고 있었다. 이에 마초가 말을 몰아 뒤쫓자 한 장수가 산깃을 긁돌아 나오며 큰 소리로 외쳤다. 우리 주인을 해치지 마라. 조응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면서 칼을 휘두르며 마초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그 사이 조조는 목숨을 건져 달아났다. 조응은 마초와 사오십합을 겨루었으나 갈수록 칼 쓰는 법이 어지러워지고 힘이 달리는 것을 느꼈다. 그때 하후연이 수십 기를 이끌고 그곳에 나타났다. 마초는 하우돈의 칼을 받아라. 이 소리에 조응은 살았다 싶었지만 마초는 혼자 대항하다가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즉시 말머리를 돌려 돌아갔다. 하후연도 그의 무용을 하는 까닭에 뒤쫓지 않았다. 제3장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조조가 군영에 돌아와 보니 조인의 결사적인 방어 덕분에 군마를 많이 잃은 상태는 아니었다. 조조는 군막 안으로 들어가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지난번 조홍을 죽였더라면 나는 오늘 꼼짝없이 마초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겠구나. 그리고는 조홍을 불러 후한상을 내리고 패잔군을 수습한 뒤 작전 지시를 내렸다. 일찍부터 싸움터에서 잔뼈가 굵은 나이지만 오늘처럼 절박한 싸움은 없었다. 마초는 과연 불세출의 맹장이다. 나이가 어리다고 눅눅하게 보아선 안 되겠다. 그리고는 군영을 둘러싼 도랑을 깊이 파고 보루를 높이 쌓아 적군이 함부로 덮칠 수 없게 하고 아무도 나가 싸우지 못하도록 했다. 마초는 날마다 군사를 이끌고 군영 앞까지 와서 욕설로 싸움을 걸었으나 조조의 명령은 한결같았다. 모두 군영과 목책만 굳게 지키라. 함부로 움직이는 자가 있으면 목을 베리라. 이를 보다 못한 장수들이 조조에게 간했다. 서량군은 긴 창을 쓰고 있으니 우리는 마땅히 활과 쇠뇌로 맞서야 합니다. 싸우고 말고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지 적이 결정하는 게 아니다. 적에게 긴 창이 있다 한들 어찌 군영과 목책 뒤에 있는 우리를 찌를 수 있겠느냐. 그대들이 굳게 지키고만 있으면 두고 보라. 적이 제풀에 물러갈 것인즉. 조조의 말에 장수들은 물러나왔으나 사사로이 모여 수근거렸다. 승상께서 좀 이상해지셨소이다. 그러게 말이오. 지금까지 숱한 정벌전에서 몸소 앞장을 서오신 분인데 이번 마초에 패하시고 나선 어찌 저리 약해지셨단 말이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다. 세작이 와서 조조에게 아뢰었다. 마초에게 군사 이만이 추가되었습니다. 싸움을 돕기 위해 새로운 병사들은 모두 강족 출신이라 합니다. 확실한 정보냐? 예,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다. 조조는 정말 크게 기뻐했다. 적의 병력이 늘어난 것인데 오히려 크게 기뻐하다니. 이상히 여긴 장수들이 조조에게 물어보았다. 마초의 군사가 불어났는데 도리어 기뻐하시니 무슨 까닭인지요? 이기고 난 뒤에 그 까닭을 말하여 주리라. 조조는 그렇게만 답변했다. 사흘이 지나자 동관에 또 새로운 군사가 왔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그래, 그게 사실이라면 군마간에 술자리를 마련하여라.
조조는 다시 기뻐하며 군마간에 축하잔치를 베풀었다. 잔치에 임하기는 하면서도 장수들은 속으로 조조를 비웃었다. 이를 눈치챈 조조가 말했다. 마초를 무찌를 계책이 없을까봐 나를 비웃는 거냐? 그럼 공들에게 무슨 좋은 계책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구나. 그러자 서왕이 진언했다. 지금 승성의 대군은 여기 있고 적군 또한 전부 동관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부터 마초의 근거지인 위와 서쪽까지는 필경 방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즉 한 무리의 군사를 몰래 포판진을 건너게 하여 적이 돌아갈 길을 먼저 끊으신 다음 승상께서 곧장 위와 북쪽으로 질러가 저들을 공격하시면 적군은 서로 호응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형세가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하하하, 공명이 내 생각을 읽었구나. 조조가 흡족한 표정을 지으며 서왕에게 영을 내렸다. 그대는 정예병 4천을 이끌고 주령과 함께 곧바로 하서 땅으로 들어가 산속에 숨어 있다가 내가 하북으로 건너가거든 동시에 공격하라. 명을 받은 서왕과 주령은 4천 군사를 이끌고 은밀히 길을 떠났다. 조조가 다시 영을 내렸다. 조공은 포판진에 가서 배와 뗏목을 준비하라. 조이는 이곳에 남아 군영을 지키라. 그러고 나서 조조 자신은 군사를 이끌고 위하를 건넜다. 이 같은 정황은 세작들에 의해 즉시 마초에게 보고되었다. 지금 조조가 이곳 동관을 공격하지 않고 사람을 시켜 배와 뗏목을 준비하는 것은 위와 북쪽으로 건너가 우리의 뒤를 막으려는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강을 건너가 북쪽 기슭을 지키고 있으면 조조군이 건너오지 못할 것입니다. 20일이 되기 전 위와 동쪽의 군량이 바닥날 터이니 조조군은 반드시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때 강을 따라 내려가 위와 남쪽을 공격하면 조조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초가 그렇게 말하자 한수가 대꾸했다. 아니, 그럴 필요도 없다. 병법에 있는 말도 듣지 못하였느냐? 군사가 강을 반쯤 건너면 공격하여도 좋다고 하였으니 조조군이 반쯤 건너기를 기다렸다가 내가 남쪽 기슭에서 들이치면 조조의 군사들은 모두 강물에 빠져 죽을 것이다. 숙부님 말씀이 옳습니다. 마초는 그렇게 맞장구 친 뒤 사람을 시켜 조조가 언제 위하를 건너올지 정탐해오도록 일렀다.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롤로그도 꼭 읽어주세요.